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일상이 있었다. 2024년 11월의 마지막 날, 찬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5시경이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성규 슈퍼 앞에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왔다. 박춘자, 올해 74세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분이었다. 사장님, 계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슈퍼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최성규가 고개를 들었다. 58배 나이, 이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그는 할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다. 매달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일 말이다. 아, 할머니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성규는 급히 손을 닫고 할머니를 맞았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슈퍼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섰다. 그리고는 낡은 손가방에서 더욱 낡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속에서 구겨진 지폐들이 나왔다. 1,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1장. 모두 7,000원이었다. 사장님, 이번 달분이에요. 할머니는 돈을 내밀며 말했다. 성규는 그 돈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의 손을 살짝 밀어냈다. 아이고 할머니, 정말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냥 다 잊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늘 같았다. 안 됩니다. 내가 진 빚은 내가 갚아야죠. 다른 사람 돈을 그냥 받아먹고 살 수는 없어요. 성규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대화를 수없이 반복해왔지만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돈을 받고 서랍 안에 있는 낡은 장부를 꺼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보이는 그 장부였다. 박춘자님, 7,000원 입금. 성규는 장부의 날짜와 함께 금액을 적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하지만 할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면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었다. 할머니는 성규가 장부에 기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슈퍼를 나섰다. 성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슈퍼 문이 닫히고 나자 성규는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빼곡히 적힌 날짜와 금액들. 대부분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작은 돈들이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쌓이니 제법 큰 액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지금까지 할머니가 가져온 돈만 해도 이미 8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다. 참 이상한 일이야. 성규는 혼잣말을 했다. 대체 할머니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생각인 걸까? 그리고 정말로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서 가져오는 걸까? 폐지를 주어서 받는 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할 텐데 말이다. 12월이 되자 동네는 더욱 추워졌다. 하지만 박춘자 할머니의 일상은 변함없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낡은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섰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저 할머니 참 대단해. 그 나이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네. 동네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김철수가 말했다. 그는 할머니보다 10살 어린 64이었지만 할머니의 성실함 앞에서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그런데 말이야, 춘자 할머니가 매달 슈퍼에 돈 갚으러 오시는 거 알지?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길래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영희가 끼어들었다. 영희는 동네에서 소문에 가장 밝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눈에도 할머니의 행동은 뭔가 이상해 보였다. 그러게 말이야. 보통 외상이라고 해봐야 쌀이나 라면 정도인데 그걸 10년씩 갚는다는 게 말이 되나? 철수도 고개를 갸웃했다. 혹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의 대화를 들은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그저 성실하고 착한 할머니로만 여겨졌던 박춘자에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며칠 후 성규는 점심시간에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다. 오늘따라 유독 할머니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작된 기록들. 처음에는 10만 원 단위의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금액들로 바뀌어 갔다. 잠깐, 이게 뭐지? 성규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다. 지금까지 할머니가 가져온 돈을 다시 계산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0년 동안 할머니가 갚은 돈이 이미 12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1200만 원? 성규는 놀라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았다. 분명히 맞는 계산이었다. 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동네 할머니가 폐지 줍는 돈으로 어떻게 이런 큰 돈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폐지 1kg에 200원 정도 받는다고 해도 하루에 10kg를 주운다고 해도 2,000원이다. 한 달에 6만 원, 1년에 72만 원. 생활비를 빼고 나면 외상 갚을 돈이 나올 리 없었다. 뭔가 이상해. 성규는 혼잣말을 했다. 김지민은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35살의 기자였다. 주로 동네 소식이나 소소한 미담을 다루는 것이 그녀의 주된 업무였지만 때로는 그런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곤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며 취재거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기자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들려보세요.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규 슈퍼 앞을 지나가던 지민을 성규가 불렀다. 지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 성규와는 이미 몇 번 인터뷰를 한 사이였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지민이 물었다. 성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동네에 박춘자 할머니라고 아시죠? 폐지 주우시는 분.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으로 유명한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가 10년째 저한테 외상값을 갚으러 오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갚은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성규의 말에 지민의 눈이 반짝였다. 1,000만 원이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분명 특별한 이야기였다. 네, 제가 장부를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폐지 주어서 받는 돈으로는 절대 그런 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규는 장부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처음엔 단순한 미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지민은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이상했다.
일반적인 외상 기록과는 달리 구체적인 상품명이 없었고 첫 페이지에는 대납이라는 메모만 있었다. 재미있네요. 제가 한번 취재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야말로 진짜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의 구성을 그려보고 있었다. 10년째 외상값 갚는 할머니의 비밀이라는 제목도 떠올랐다. 다음 날 지민은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다. 먼저 동네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머니에 대해 좋게 말했지만 구체적인 사연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춘자 할머니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이웃 주민인 정순자가 말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도 없으시고 혼자 사시는데 혹시 10년 전쯤에 이 동네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화재나 사고 같은? 지민이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때 말씀이시군요. 2014년 겨울에 우리 동네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연립주택 한 동이 완전히 탔죠. 그때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지민의 질문에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있었어요. 그 집에 살던 어린아이가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부모님도 화상을 입으셨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지민은 흥미로운 단서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민은 취재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의 반응을 보니 2014년 화재 사건이 핵심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먼저 당시 신문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신문사 자료실에서 2014년 12월 기사들을 뒤져보니 찾고 있던 화재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동연립주택 화재로 한 가족 중상. 8세 아동 중화상으로 중환자실 이송.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상황이 그려졌다. 12월 15일 새벽 2시경 발생한 화재로 김준호 당시 35세 가족이 큰 화상을 입었고 특히 아들 민준이 당시 8세가 얼굴과 팔에 3도 화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내용이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며 피해 가족은 전 재산을 잃고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지민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즉시 당시 담당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네, 기억나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당시 기자였던 최기영이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너무 어렸는데 화상이 심해서. 부모도 다쳤지만 아이 치료가 우선이었죠.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지민이 물었다. 당시 후속 기사도 썼는데 결국 이사를 가셨어요. 아마 서울 쪽으로 갔을 거예요. 아이 치료받기가 여기서는 힘들어서요. 지민은 더 중요한 질문을 했다. 혹시 그때 치료비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요? 성금이나 후원 같은 것 말이에요. 최기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공식적인 후원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동네 주민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긴 했지만. 아,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요? 지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다.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가 익명으로 치료비를 상당 부분 대납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모른다고 했고요.
지민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것이야말로 찾고 있던 단서였다. 익명 후원자요. 얼마나 되는 금액이었나요? 최기영은 기억을 더듬어 보며 답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0만 원 넘는 큰돈이었던 걸로 알아요. 덕분에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자 지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15일 화재, 그리고 같은 날짜에 시작된 할머니의 외상 기록. 익명의 치료비 대납자와 1,000만 원이 넘는 외상 금액.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다. 지민은 즉시 성규 슈퍼로 향했다. 성규는 지민의 급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장님, 혹시 2014년 12월 15일 장부 기록을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민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성규는 장부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분명히 2014년 12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대납 마이너스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희미하게 김준호 가족 치료비라는 메모가 보였다. 이거예요. 지민이 소리쳤다. 사장님, 이게 바로 답이에요. 성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은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성규에게 설명했다. 화재 사건, 중화상을 입은 아이, 익명의 치료비 후원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시작된 할머니의 외상 기록까지. 성규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할머니가 그 가족의 치료비를 대신 내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돈을 자신의 빚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둘은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작은 반지하 방 하나가 할머니의 전부였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성규가 대답했다. 할머니, 슈퍼 사장이에요.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나타났다. 지민을 보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 저희가 알아낸 게 있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2014년 화재 사건 말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어떻게? 할머니가 김준호 씨 가족 치료비를 대신 내신 거죠? 지민의 직접적인 질문에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정갈하게 정리된 생활용품들이 있었다. 벽 한 구석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는데 모두 화재 관련 기사들이었다. 어떻게 알게 됐나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은 자신이 취재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표정이었다. 할머니, 왜 이런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신 거예요? 성규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새벽에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온 동네가 난리였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을 이어갔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어린 민준이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울고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지민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급실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당장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가족 상황은 어땠나요? 성규가 물었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집은 다 타버렸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화상을 입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아내는 아이 걱정에 정신이 없었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끓여왔다. 오래된 주전자에서 나오는 차 향기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그때 저도 화재로 집 일부가 손상됐어요. 하지만 그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치료비를 대신 내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지민이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를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도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혼자 자랐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지민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할머니도 그때 어려우셨을 텐데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저야 혼자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평생을 화상 흉터와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셨을 텐데.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주춤했다. 사실은 할머니는 방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 하나와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준 반지하고 평생 모은 적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성규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의 아이를 위해 내놓은 것이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정말 폐지만 주어서 사신 거예요. 네, 뭐 그것도 나름 괜찮아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했어요. 지민의 기사가 나가기 전에 먼저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성규가 몇몇 단골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 전체가 들썩였다. 하지만 처음 반응은 지민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정말요? 춘자 할머니가. 슈퍼 앞에서 이야기를 들은 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할머니가 10년 동안 갚으신 돈이 사실은. 성규가 고개를 끄덕이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할머니를 뭘로 봤나? 순자는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성실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다니. 그녀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은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이발소 사장인 김철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때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나?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가끔 할머니 보면서 나이 들어서도 부지런하시다고만 했지 정작 왜 그렇게 사시는지는 물어본 적도 없었어. 사실 김철수만이 아니었다. 동네 주민들 대부분이 할머니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보는 얼굴이었지만 정작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들여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영숙이 말했다. 할머니가 가끔 우리 가게 앞 지나가시면서 화재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독 관심 있게 보셨어. 그때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맞아, 나도 기억나. 편의점 사장인 이민호가 맞장구 쳤다. 할머니가 가끔 신문 사러 오실 때 화재 소식 있으면 꼼꼼히 읽으시더라. 그리고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주민들은 이제야 할머니의 행동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자신들 곁에 있었던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말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깊은 부끄러움도 느꼈다. 우리가 할머니를 제대로 알려고 한 적이 있었나?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지 정말 어떻게 지내시는지 뭔가 어려운 일은 없으신지 물어본 적도 없었어. 그날 저녁 동네 주민 몇 명이 성규 슈퍼에 모였다. 할머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였다. 성규는 지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고 주민들은 점점 더 놀라워했다. 할머니 집이 그렇게 좁은 반지하였어? 철수가 놀라며 물었다. 나는 그냥 연립주택에 사시는 줄 알았는데. 성규는 고개를 저었다. 방 하나가 전부예요. 그나마도 화재 때 일부 손상되어서 제대로 수리도 못하셨고. 그럼 할머니가 그 좁은 방에서 10년을 사신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우리는 뭐 했나? 이웃이면서도 그런 것도 몰랐다니. 민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할머니가 가끔 우리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 사가실 때가 있어. 그때는 그냥 절약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어려우셨던 거구나. 주민들의 후회는 깊어져 갔다. 할머니가 10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무게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컸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영숙이 제안했다. 할머니가 이제까지 혼자 감당하신 일을 이제라도 우리가 도와드릴 방법 말이야.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할머니가 더 이상 그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게 해야 해. 민호가 말했다. 그건 빚이 아니라 선행이잖아. 할머니가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어. 성규도 동의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할머니한테 장부를 찢어버리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생활도 도와드려야 해. 순자가 덧붙였다. 그 나이에 폐지 주우면서 사시는 게 말이 돼? 우리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도울 수 있어. 지민의 기사가 지역 신문에 실린 것은 며칠 후였다. 10년간 빚 갚는다던 할머니 사실은 화재 피해 아이 치료비 대납자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지역 신문이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다. 기자들이 찾아오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만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며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할머니가 언론의 관심을 피하려고 하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먼저 성규가 할머니를 찾아갔다. 손에는 낡은 외상 장부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성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장부를 찢어버릴 거예요. 할머니가 갚으실 빚은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사장님.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할머니. 성규는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가 하신 일은 빚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자신을 괴롭히세요? 그러면서 그는 장부를 반으로 찢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울먹였다. 내가 빌린 돈인데. 하지만 성규는 찢어진 장부를 더 작게 찢으면서 말했다. 할머니, 이건 빚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은혜였어요. 제가 10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슈퍼문이 열리며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정순자, 김철수, 방영숙, 이민호까지. 모두들 할머니를 보러 온 것이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다. 할머니, 우리가 늦었어요.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10년 동안 할머니가 혼자 견뎌오신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순자는 놓지 않았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철수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이웃이면서도 할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혼자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씩 사과의 말을 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숨긴 거니까. 하지만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진짜 이웃이었다면 할머니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해요. 민호가 말했다.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이 할머니인데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할머니는 주민들의 진심을 느끼며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단호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순자가 말했다. 할머니가 폐지 주우러 다니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도울 거니까.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일할 수 있는데. 할머니, 이제 일은 내지세요. 철수가 안타깝게 말했다. 그만 쉬셔야 해요. 우리가 할머니 나이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완고했다. 그때 성규가 아이디어를 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슈퍼에서 일하세요. 정식으로요. 매일 몇 시간씩만 와서 간단한 일 도와주시면 월급 드릴게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물론이죠. 할머니 같은 성실한 분이면 어디서나 환영이에요. 성규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동네의 어르신으로 대접받으셔야 해요. 다른 주민들도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슈퍼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박춘자 할머니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돌아보았다.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30대 후반의 남성과 1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민준이고요. 순간 슈퍼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준호, 민준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0년 만에 만나는 그 가족이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불이 났을 때 민준이가 먼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때의 어린아이가 이제 훌쩍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기사를 보고 찾아왔어요. 준호가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흉터가 많이 나아졌구나.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절을 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아서.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신 줄도 몰랐어요. 민준이도 아버지 옆에서 함께 절을 했다. 일어나요, 일어나. 할머니가 두 사람을 부축했다. 잘 살고 있으면 됐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모든 걸 갚을게요. 준호가 간절히 말했다. 저희도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어렵게 사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것보다 더 큰 보답은 없어. 슈퍼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재회, 그리고 할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며 모두가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웃사랑이고 진짜 인간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동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준호 가족은 서울에서 내려와 할머니와 자주 만났고 동네 주민들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성규의 제안을 받아들여 슈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오전 몇 시간씩 와서 물건 정리를 돕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계시면 슈퍼 분위기가 따뜻해져서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성규가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는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구부정한 몸으로 폐지를 줍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사장님, 고마워요. 이렇게 일할 곳을 주셔서.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다. 덕분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성규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슈퍼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그랬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특별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할머니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슈퍼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찾아왔다.
대학생이 된 민준이는 이제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왔구나.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의대 진학도 확정됐어요. 의대?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삶의 가치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때 슈퍼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다. 동네 주민들이었는데 모두 할머니와 민준이의 대화를 따뜻하게 지켜보았다. 이런 광경이 이제는 동네의 일상이 되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순자가 제안했다. 민준이도 함께요. 온 동네가 한 가족 같으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집에서 간단히 먹을게요. 안 돼요, 할머니. 철수가 끼어들었다. 이제 할머니 혼자 드시게 둘 수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실 거예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들이 정한 새로운 일상이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성규 슈퍼에서의 일을 마치고 순자네 집으로 향했다. 민준이도 함께였고 준호도 일찍 마치고 와 있었다. 저녁 식탁에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 앉았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영숙이 말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 행복해요. 민호가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진짜 동네가 됐어요. 이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도 변화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모든 사람들이 성규 슈퍼 앞에 모였다. 성규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 만든 현판을 들고 나왔다. 춘자 할머니 슈퍼라고 쓰여 있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성규는 웃으며 설명했다. 할머니가 이 슈퍼의 진짜 주인이에요. 10년 동안 이곳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셨으니까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찬성했다. 할머니, 받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순자가 말했다. 현판을 다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감격했다. 10년 전 자신이 선택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그 선택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민준이가 말했다. 제가 의사가 되면 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것이 할머니께 진짜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기억해라.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알겠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은 조용히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 화재의 밤도 이렇게 추웠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그때와 전혀 달랐다. 따뜻했고 평화로웠고 무엇보다 행복했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여보, 내가 잘한 일 같지?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남겨준 반지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당신답게 잘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슈퍼로 향했다. 새로운 현판이 걸린 슈퍼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진짜 가족 같은 이웃들, 그리고 자신이 살린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성규가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다.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있었다. 조용하지만 강한, 겸손하지만 위대한 박춘자 할머니가 말이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할머니에게 진짜 가족을 가져다 주었다. 민준이는 의사가 되어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이고 동네 주민들은 할머니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춘자 할머니 슈퍼라고 쓰인 현판을 보며 웃었다. 자신의 이름이 걸린 그 현판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다. 10년 전 그 하나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할머니,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매일 찾아오는 민준이가 물었다. 그냥 내가 건강하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충분해.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히 치료비가 아니라 삶 자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할머니, 제가 의사가 되면 할머니처럼 살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할머니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무가 또 다른 씨앗들을 퍼뜨려 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기억해라. 진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내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해. 그 말을 들으며 민준이는 다짐했다. 할머니가 보여준 진짜 사랑의 의미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계속 전하겠다고. 저녁이 되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제는 일상이 된 풍경이었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를 걱정하며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말했다. 이런 동네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그들의 아이를 안아주었다. 언젠가부터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단순히 존경받는 어르신이 아니라 진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혈연은 없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같은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10년 전 잃었던 가족을 이제는 훨씬 큰 가족으로 되찾았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한 아이를 위한 작은 선택이었다는 것도. 몇 년 후 민준이가 의사가 되어 첫 환자를 진료하는 날이었다. 할머니는 준호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된 민준이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가슴이 벅찼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치료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았다. 자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꽃에서 나온 씨앗들이 다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할머니는 민준이와 함께 동네로 돌아왔다. 춘자 할머니 슈퍼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제는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할머니 또래의 어르신들, 성규 또래의 중년들, 그리고 민준이 또래의 젊은이들. 할머니, 오늘 민준이가 정말 멋있었어요. 한 주민이 말했다.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꼭 할머니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지. 한 아이를 구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줄은. 바람이 다시 창문을 흔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남겨준 반지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 그리고 고마워, 민준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할머니가 시작한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를 통해, 동네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 한 사람의 사랑이 온 동네를 바꾸고,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박춘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매일 아침 춘자 할머니 슈퍼의 문이 열릴 때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 사랑도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